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이번 순서는 역사 속에서 지금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 지금 출발합니다. 우리만 말하는 한국사. 박광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그 역사를 보면 이제 통치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 권력의 중심이 있는데요. 네. 그게 왕조 국가이든 민주주의 국가이든 모두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정통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근대 국가 왕조가 있던 시절에는 그 정통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은 대체로 혈통에서 혈통. 비롯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왕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국민들의 선택, 그러니까 이제 투표에 의해서 그 정통성이 이제 인정되고 또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권력의 교체기에 약간의 공백기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지만 갑자기 어린 왕이 즉위를 한다. 그러면은 뭐 8살, 9살 이런 왕이 통치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럼 그게 일종의 이제 권력 공백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예측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선거까지 일정한 권력 공백이 나타나게 되니까 네. 그 사이를 메꿔주는 존재들이 필요하죠. 한덕수. 그러니까 이제 한심한 덕수 씨.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역할이라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에 그 권력과 뒤에 어떤 권력 사이를 연결해주는 고리로서 네. 대체로 조심스럽게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네. 때에 따라서 넘지 말아야 될 선들도 있기도 한데요. 한덕수. 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공백을 누가 대체로 했냐면은 대왕 대비 이런 분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랑 어머니가. 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공식적인 법적 절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권한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뜻밖에도 조선시대에 아주 드물지만 이 사람이 왜 이런 권한을 행사할까라고 볼 수 있는 존재가 통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한덕수 버전 같은 느낌인가요? 조선시대 한덕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는 인물인데요. 네.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일정한 권한 대행 역할을 했어야 될 흥선대원군의 통치에 대해서 보통 국사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각한 이후의 내용들을 조금 더 중심으로 살펴보지만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 이 집권을 하게 됐는지 그 내력을 알아본다면 그 권력의 정당성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권한대행이었어요? 흥선대원군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철종이 몰랐네. 죽고 나서 이제 잘 알려진 것처럼 조선에서는 이제 대왕 대비 당시 이제 그 신정왕후 조대비라는 분이 계셨으니까 이름이 조대비예요? 네, 성이 조씨고. 저는 진짜 약간 너무 옛날로 가면 좀 힘들어요. 지난주에는 4.19 현대사까지는 뭔가 쏙쏙 들어왔고 그날도 민주주의 페달 밟아야 된다. 이거 되게 기억에 쏙 남거든요. 네. 근데 몇백 년 전으로 가면 그건 좀 쉽지 않습니다. 흥선대원군님은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떠오르는 게 좀 개팍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너무 개팍했다. 옛날 사람이다. 네. 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신정왕후 조대비의 선택에 의해서 당시 이제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이었던 제황,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을 바꾸긴 합니다만은 명복으로 그래서 이제 고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때 이제 통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당시 12살의 고종이니까 할머니였던 그러니까 족보상으로는 어머니였던 신정왕후가 이제 수렴청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우리가 국사 시간에 어떻게 배우냐면은 고종이 즉위한 1863년부터 1873년을 뭐라고 배우냐면은 흥선대원군의 집권기. 10년을요? 네. 이렇게 배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 여러 가지 개혁 정책도 있었고 병인양요, 신미양요 같은 대외 강경책도 펼쳤다. 그래서 그게 흥선대원군의 업적으로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위치가 아니 지금
신정왕후도 계시고 그다음에 고종도 있는데 아니 왜 흥선대원군이 여기에서 집권을 했을까? 10년이나?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미루어 짐작을 하건데 왕의 아버지니까 고종이 부탁했나? 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종이 부탁을 했거나 왕의 아버지니까. 아, 이 사람이 왕의 아버지예요? 네. 누구 왕이요? 고종이라고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죠. 진짜 새롭다. 이름이 성이 틀리네요. 흥선이랑 고종이랑. 오늘 선생님 좀 쉽게 말씀해 주세요. 저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선생님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아버지라서. 그런데 이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약간 지금 뭔가 좀 바쁘다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한다? 이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조선 초기에 아니 태종 아버지 태조 그분이 가끔 정치에 관여하기도 했었고 세종 때 아버지였던 태종이 정치에 관여하기도 하지 않았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면함체육현이라는 유학자가 그분들은 왕을 했었잖아요. 그러네. 이 사람은 왕을 안 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일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왕의 아버지고 어리니까라고 하지만 어리면은 그럼 누가 해야 되냐면은 신정왕후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분은 권력을 아무렇게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정왕후가 한 3년 정도 이제 그 수렴 청정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린 왕 뒤에서 발을 치고 이제 대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흥선대원군도 끼어들지를 못하다가 이제 수렴 청정에 발을 딱 거드니까 그때 이제 그 신정왕후가 뭘 부탁을 했냐면은 경복궁 중건을 좀 당신이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흥선대원군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이 이제 흥선대원군의 치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복궁을 중건하려면 전국에서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관리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뜻밖의 경복궁 중건 사무소가 전국에서 세금의 주요 부분을 걷어들이고요. 전국의 양반들을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양반들을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반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네들 양반 여태까지 세금 안 냈지. 이제부터 세금 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나서 관리들을 움직입니다. 야 경복궁을 하려면은 니네들이 좀 도와줘야지 하면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끌려와요. 힘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경복궁 중건을 하기 위한 영건도감이라는 임시 관청이 생겼는데 여기에 흥선대원군이 힘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돈이 모이니까. 돈이 모이고 관리들이 그 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개를 숙이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정보들도 모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던 운영궁을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했던 이유는 사람들을 그 옆에 두기려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저기에 소식들을 알아오는 사람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세력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조선시대에서 나타난 적이 없었던 묘한 정치적인 권력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신기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흥선대원군이 그 주도했던 1863년부터 73년까지는 그래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역사자들이 긍정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국내 개혁도 있었고 그때까지 있어서 세도 정권을 종식시키기도 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대외 강경책으로 병이 신미하게 때 뭐 그렇게 막아볼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했으나 이제 고종이 이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가 20살이 넘었는데 22살까지 아버지가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럴 때 이제 누가 나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최익현이라는 유학자가 나타나서 지금 당신은 권력이 없는데 왜 그 자리에 있느냐. 신하들은 도대체 뭐 하느냐. 라고 비판하니까 이제 고종이 각성을 하고 아버지를 권좌에서 밀어내고 친정을 합니다. 그게 187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통 권력을 되찾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 10년은 이제 흥선대원군의 정치에 대해서 긍정 부정을 하지만 문제는 권력의 관성이 생깁니다. 관성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물려줘야 되잖아요. 자기는 대행이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어린 아들 대신했고 신정왕후 대신했다라는 명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맞아. 3개월만 해도 약간 난각병 걸리는데 10년이면 완전 빠지지. 그럼.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리고 하던 일이 있는데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운영궁의 사람들을 계속 이제 끌어모으면서 일단은 소극적인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저 부암동에 있는 자기 집 일단 그 별장으로 갔다가 양주 의정부에 있는 직곡 그 서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거기 정사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내쳤다라는 여론을 끌어내기 위해서예요. 아들이 서울에 붙잡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나를 감히 내쳐? 이렇게 했던 거죠. 여론 플레이 들어갑니다. 여론 플레이 들어가는 거죠. 권력이 이렇게 무섭구나. 무섭습니다. 아들을 쳐낼 정도로.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니까 양주로 이제 도망가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거 잘못했네 그랬는데 근데 여러 사람들이 생각해봐도 아니 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갖고 있지? 하면서 소수의 사람만 거기에 이제 부응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고종이 강력하게 지금부터 흥선대원군이 통치해야 된다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어떻게 국가 권력을 나누느냐. 이게 내가 왕인데 왜 아버지한테 권력을 주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일단은 꼬리를 내리고 운영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운영궁으로 들어왔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것 같아요. 흥선대원군이. 네. 근데 아직 이제 지방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만들어 놓은.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흥선대원군이 그 빠져나온 그 자리를 이제 고종이 자기가 친정을 하면서 막 채워야 되는데 누구를 채우냐면은 민씨들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처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 민씨척족도를 세웁니다. 처가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명성황후를 중심했던 민씨 세력들이 나중에 이제 권력의 중심에 들어서서 문제를 일으켰다. 네. 이런 얘기를 들어보는 이 사안이 이제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민씨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였던 민승호 개인적으로 자기 처남이에요. 흥선대원군에. 그 사람한테 지방 사또가 선물을 하나 보냈어요. 네. 뭘 보냈죠? 뇌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승호는 뇌물 받는 게 좀 익숙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남이. 네. 그러니까 이제 뇌물을 보냈는데 뇌물 박스를 딱 열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셋 다 폭탄이 터져서 죽습니다. 폭탄을 보낸 거예요? 진짜요? 187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누가 보낸 거예요, 이 폭탄? 이거는 지방 사또가 보냈는데 그러니까 발신자는 지방 사또일 뿐이지만 그때 이 폭탄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보낸 거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정황상 왜 갑자기 폭탄까지 그것도 가장 정치적인 거물이었던 민 씨한테 이걸 보내느냐. 네네. 이거를 보낼 사람은 결국은 너 이거 정치하지 마. 여기서 손 떼라는 경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섭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안 되겠다.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운영궁에 넣고 일단은 못 나오게 가택연금 비슷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네. 이러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은 손발이 묶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1881년에 역모를 일으켜서 고종의 그 서장자, 그러니까 그 이복형을 이제 왕으로 올리려는 역모 혐의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게 1881년에 발각이 돼서 일단 이거는 뭐 거기 관계자들이 처형되면서 끝이 나지만 여기 배후에도 역시 흥선대원군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문제입니다. 국내 문제요? 네, 이게 고초선 안의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1882년에 그 유명한 이모군란이 일어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식군대에 차별받아서 신식군대를 향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이모군란이 일어났는데 네. 이때 이제 군인들이 아마 좀 욱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1876년부터 이른바 개혁 개방 정책으로 그러니까 공산품 값은 올라가고 농산품 값은 떨어지니까 조선의 농민 군인들이 다 못 살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군인들이 13달 동안 월급을 못 받다가 받았는데 거기에 모래가 섞여 있는 거예요. 쌀에. 이거 누가 장난친 거야 하면서 그 장난치러 간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일어났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모군란이에요. 네. 근데 사람을 열어 죽였어요. 군인들이 갑자기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야, 이거 이 정도로 하면 안 되겠는데 이거 정변으로 만들어야겠는데 그러면은 고종을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고종과 적대적이면서 네.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알고 있는 사람. 흥선대원군. 그렇죠. 오. 운영궁으로 갑니다. 네. 운영궁으로 가서 흥선대원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겉으로 알려진 실록 기록에 따르면은 여길 왜 왔어? 나는 못 가고 하지만 여길 왜 와? 못 가서 문을 열었어. 나 여기 있어. 속으로는. 내가 당신들을 이제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명성황후가 죽지도 않았는데 장례식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죽지도 않았는데요? 네, 그냥 실종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정보를 통해서 보면 장원에 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어떤 정권에 대한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제 명성황후 살았어도 나오지 마라.
이 표현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모군란의 중심에 딱 서게 되니까 이때 이제 사실은 흥선대원군도 잘못했지만 고종 명성군도 다 잘못했잖아요. 이 고종이 몰래 사람을 청나라에 보냅니다. 이 군란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계속 조선이 지금 굉장히 영향권 안에 두고 싶은데 네. 기회가 없었는데 고종이 연락이 온 거예요. 숟가락 얹겠네 그럼 이제. 그런 이제 숟가락 얹으러 오는 거죠. 그래서 군인 한 3,000명 보내가지고 이모군란을 진압을 합니다. 우리 군인들이 죽은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일인 거죠.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은 뭐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랬는데 지금 집권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은 흥선대원군인 거예요. 네. 흥선대원군이 왕의 아버지잖아요. 네. 왕의 아버지인데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인질로 데려가면은 고종을 내가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청나라 군호를 이끌었던 그 장군이 초청을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을 끌고 청나라로 천진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34일 만에 흥선대원군은 집권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런데 뜻밖의 여기에 대해서 보통 이제 고종이 막 아버지 가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청나라에 있을 때도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아무 뭐 문안도 안 해요. 그러니까 고종으로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쟤네들이 해주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고종의 뒤통수를 청나라가 치죠. 바로 뭐냐면 1882년부터 조선의 청나라의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선과 대한제국 시대의 초대 총독이 데라우찌가 아니라 청나라 사람 원세계 위안스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위안스카이. 이 위안스카이가 조선에서 감나라 배나라를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고종이 싫은 거죠. 청나라가. 그러니까 누구랑 이제 협약을 하냐면은 러시아 측과 협약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러시아 공사 베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정치적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하고 해서 러시아가 좀 힘을 보태면 우리 좀 청나라를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책을 하다가 이 내용이 청나라 쪽에 첩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에서 고민하는 고종이 장난을 쳐? 자기가 도와달랄 때 언제고? 라고 하면서 그러면 네가 제일 싫어하는 카드를 꺼낼게. 흥선대원군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위안스카이가 직접. 그러니까 위안스카이를 딱 여기에 데려오니까 이게 뭐냐면 너 만약에 말 안 들으면 왕 바꾼다. 아니면은 권력자를 바꾼다. 이 표현을 한 거죠. 만약에 흥선대원군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없었으면은 위안스카이가 그런 카드를 쓸 수 없었겠죠. 없었을 거예요. 야, 근데 흥선대원군이 그때 나이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그런데 정정했어요.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많을수록 이 권력의 욕심이 커지나 봐요. 네, 지금 뭐 정치권에 계신 분들에 비하면 아직 젊은 축에 네.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말 그대로 권력욕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 없는 또 하나의 권력자가 외세에 이용될 카드가 되는 거예요. 네. 최악의 그러니까 민폐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청나라도 이제 이렇게 한 번 압박하고 이 흥선대원군을 더 이상 카드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은 돌아와서 다시 운영군에 갇히게 되고 고종은 너무 괘씸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문을 거꾸로 답니다. 그래서 보통 문을 안에서 잠그잖아요. 네. 운영궁이 한동안은 문을 밖에서. 바깥에서 닫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유폐가 됐다라고 보면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권력에 대해서 이제 포기를 했겠구나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흥선대원군이 한 10년 뒤에 다시 권력에 등장을 합니다. 아니 오래 사시네요. 이분은 꽤 기시네. 한덕수야. 10년 뒤에 또 등장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10년 정도면 이제 잊어버릴 만하잖아요. 문도 거꾸로 달았는데 문도 거꾸로 달았고 심지어 집안에 좀 9년 정도 있었잖아요. 네. 집안에서 9년.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역사에 등장을 하는데 뭐냐면 1894년 1월 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고종이 또 잘못을 하죠. 청나라에 군대 보내달라. 아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청일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청나라가 아니라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뭐요? 고종을 인질로 잡는 거예요. 고종을 인질로 잡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경복궁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백 명의 경복궁을 넘어가면서 전투까지 벌이면서 고종과 명성황후를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인질로 잡고 명색이 뭐냐면은 그래도 니네 나라 개혁해야 되니까 개혁 기구를 만들어서 내각을 친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건 친일 매국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지만 어쨌든 일본의 조금 우호적인 김홍집을 중심한 세력으로 내각을 구성을 합니다. 근데 내각만 구성해서는 이게 뭔가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오냐면은 이 정도 고종을 우리가 압박하면서 백성들의 어떤 명분,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가 경복궁 들어간 거 너무 잘못한 거잖아요. 각국 공사관한테 다 욕을 먹었거든요. 조선 백성들도 다 욕을 합니다. 저놈들은 나쁜 놈들, 침략군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마시킬 수 있는 사람을 여기다 세우면 좋겠다. 누구를 불러오냐면 흥선대원군을 또 불러요. 계속 소환되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불러오면은 사실은 이 상황을 보면은 보통의 조선의 유학자나 정치인이라면 내가 그 짓은 못하오. 이건 나라 팔아먹는 거잖아요. 완전. 그러니까요. 나라 팔아먹는 것을 넘어서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나라를 위기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경복궁 서쪽에 영추문이라고 있었는데 영추문을 딱 놀고 돌아서 고종을 무릎을 꿇립니다. 흥선대원군이요? 네. 나한테 잘못한 거 많지라는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종의 잘못을 이제 뭔가 고백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친일 내각을 중심으로 정권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방식의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믿었죠. 흥선대원군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나 보다라고 하는데 이 흥선대원군이 또 속으로 구렁이가 몇 마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전봉준 장군하고도 여러 부분 이제 움직여서 사실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권력욕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사람은 일본 쪽보다는 청나라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밀리에 청나라 쪽하고 교섭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내가 어떻게든지 청나라로 넘길 테니까 나를 지원해달라. 근데 이 첩보가 당연히 또 일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으로 볼 때는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구나. 제거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만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친일파보다 더 위험하구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실각을 이제 권력에서 쫓겨나게 되고 고종은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흥선대원군의 거의 마지막 장면처럼 보이나 그러나 일본은 비록 이 장면에서 흥선대원군을 벌였지만 한 번 더 씁니다. 언제요? 또 써요? 1895년 을미사변. 을미사변을 명성황후를 죽이러 가는 게 목표잖아요. 네. 일본군으로 볼 때는. 네. 근데 자기네가 어차피 그 조용한 그 경복궁 한양 안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명성황후를 죽이면 일본이 했다라는 걸 다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범죄를 일으키나 그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그때 마포 공덕동에 아소정이라는 곳에서 그 흥선대원군이 머물고 있었는데 새벽에 흥선대원군을 경복궁 앞까지 끌고 와. 가마를 태워서 옵니다. 데려와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쪽은 나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후 사정을 보면 몰랐을까라는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에 등장했던 이 흥선대원군의 마지막 장면은 외세 침략에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정통 권력과는 별개로 권력만을 노렸던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에 대행을 챙겨야 될 사람의 잘못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래서 1863년부터 73년 흥선대원군의 뭐 개혁정책 그다음에 대외 강경책만 얘기를 하지만 한번 이렇게 권력에 물들었고 그다음에 정통성이 없는 권력이다 보니까 그 어떤 정치적인 지향보다는 권력 자체를 지향하는 이런 어떤 형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역사에서 굉장히 조선 대한제국으로 나가는데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898년에 이제 그 흥선대원군이 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고종은 그 흔한 조문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죽어요, 흥선대원군은? 네, 3년 뒤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력들을 우리 근대 역사에서 보면은 권력만 탐하는 존재가 때에 따라서는 국내 정치도 위험하게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국외에서 저 사람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활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용하고 또 버리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그러니까 외교 관계는 개인의 관계하고 달라서 철저히 이익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어떤 관계인데 때에 따라서 국내의 어떤 정치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큰 그림을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런데 단기적으로 자신의 권력만을 보는 사람은 그런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회주의자가 가장 국익에 해가 되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독수. 땀이 안 되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은 이렇게 또 노역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한독수 위험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결론은. 화장실 갔다 왔냐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 최욱 씨가 제가 보기에는 방광 이슈가 또 있어요. 아니 방광 이슈 없어요. 그러면요. 다음 거 출연자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니 지금 이 방송에 집중해야지. 다음 방송에 집중하면서 말을 줄인 거야. 빨리빨리 이제. 그러면 더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그래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됐어요. 오늘도 배워갑니다. 흥성대원군 씨.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회주의자는 나라를 그냥 팔아먹어버린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